챕터 1. 과도한 친절의 위험성. 과도한 친절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친절을 미덕으로 여기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과도한 친절이 오히려 인간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복잡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통찰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로 생철학의 시조이자 철학적 비관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철학은 인간 존재의 고통과 고독, 그리고 그 속에서의 행복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의 친절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도한 친절이 가져오는 위험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나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친절한 마음으로 빌려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은 그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서로 간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둘째,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래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친절은 상대방에게 오만함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상대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거나 나의 친절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주제넘는 행동으로 이어져 파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적절한 거리 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나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고 서로 간의 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독 속에서 내적 성장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친절의 한계와 경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절을 베풀 때는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해야 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교훈을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자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가 나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시간을 빼앗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적절한 선을 지키고 상대방에게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그 속에서의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과도한 친절은 때로는 해가 될 수 있으며 적절한 거리와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통찰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2. 상대방과의 신뢰와 의사소통에서의 전략. 신뢰와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없다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냉혹한 조언 안에는 관계, 행복, 고독, 그리고 인생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뢰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신뢰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신뢰 구축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속에 담긴 감정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에서의 전략적 접근은 마치 고전적인 게임 이론과 유사합니다. 서로의 전략을 읽고 상대의 반응을 예측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의 일부분을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믿지 않는 척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반박에 자극받아 모든 진실을 차례대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방식은 갈등을 관리하는 데도 유용하며 결국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다면 신뢰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둘째,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피드백은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관계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갈등 관리에 있어서도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빛을 발합니다. 그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데 이때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신뢰를 깨트리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차분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의사소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의사소통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한번 형성되면 오래 가지만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신뢰와 의사소통에서의 전략은 단순히 기술적인 요소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기반합니다. 이러한 철학적 접근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챕터 3. 용서와 망각이 초래하는 갈등. 용서와 망각은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때때로 서로 상충하기도 하며 그로 인해 다양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들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 인생의 본질을 탐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먼저 용서와 망각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용서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잘못을 용서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문제를 간과하거나 경고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는 인생을 고통으로 가득 찬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타인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용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용서가 초래하는 갈등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행동을 용서하게 되면 그로 인해 상대방이 무심코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상황을 경고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망각은 용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용서받았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을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망각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잊는 것은 미래에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망각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신중해야 하며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에서의 적절한 거리 유지 또한 갈등을 피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는 서로의 결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이는 불필요한 다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존중과 예의를 지키며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행복과 고독의 관계 또한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은 자기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피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본질과 고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며 고난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용서와 망각은 이러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용서하고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용서와 망각이 초래하는 갈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냉혹한 조언 속에는 관계, 행복, 고독, 그리고 인생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챕터 4. 1. 건강과 행복의 관계. 우리의 삶에서 건강과 행복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거나 신체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또한 행복 역시 단순한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만족과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과 행복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건강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많은 연구에서 건강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이 좋을수록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건강이 양호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느끼며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고 강화하는 데에도 유리한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즉, 건강이 사람의 행복지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심리적 측면에서의 건강. 정신적으로도 건강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행복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반대로 행복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생리적인 효과를 경험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신체의 호르몬 수치를 조절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자연스럽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행복과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도 행복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이는 다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과 행복을 모두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6. 쇼펜하우어의 인생 철학과 건강, 행복.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냉혹한 진리 속에서도 그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철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음을 강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내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결국 건강한 생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챕터 행복의 진정한 본질과 그에 따른 삶의 단순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불행과 행복의 경계를 명확히 하며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는 인생을 고찰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고통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철학 속에는 관계, 고독, 그리고 내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행복의 본질은 우리가 내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자기 반성과 내면의 탐구는 행복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물질적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친교의 범위를 줄이고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만이 우리의 행복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우리의 삶을 단순화하고 행복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독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독은 선택의 문제로 여겨져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내면의 성장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여정에서 우리는 고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의견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이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위한 14가지 기술을 제안합니다. 이 중 몇 가지는 시기하지 말 것, 행동하기 전에 생각할 것, 쾌락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적 욕구가 커져 있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자아의 발견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챕터 6. 고민과 걱정이 밝음을 방해한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서 고민과 걱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과하곤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고민과 걱정이 인생의 본질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그의 철학적 관점은 우리에게 많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으로 가득 찬 여정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욕망과 갈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러한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밝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밝음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삶의 진정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밝음은 현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무한한 시간 속에서 최고의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어떤 재산보다도 이 밝음의 자산을 얻는 데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밝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민과 걱정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밝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민과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인간관계의 갈등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결국에는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밝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복과 밝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에 의존하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외부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고민과 걱정에서 벗어나 밝음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의 작은 행복을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일을 생각해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명상이나 운동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밝음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고민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밝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밝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챕터 7. 관계의 단순화와 행복의 원천. 1. 관계의 단순화. 관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복잡한 감정과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복잡함이 우리의 행복을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가능한 한 적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계의 단순화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독과 행복의 상관관계. 고독은 종종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겨지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오히려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며 그 결과로 더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3. 소유물의 가치 평가.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소유물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내면의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4. 타인의 견해와 나의 행복. 마지막으로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이 어떻게 불행을 초래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관계의 단순화가 가져오는 행복의 원천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챕터 8. 인간의 상상력과 행복의 관계. 인간의 삶에서 상상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때로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살펴보면 상상력이 우리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상상력이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배경은 그의 인생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과 불행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인간의 본질과 고독, 그리고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상력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상력의 긍정적 측면은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나 과학자는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작품이나 이론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상상력의 부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상상력이 왜곡된 현실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상력을 통해 불안한 상황을 미리 떠올리며 그로 인해 마음이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력은 비현실적인 불안을 증대시키고 실제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불안의 포로가 되기 쉽습니다. 상상력과 불안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이러한 불안은 상상력을 통해 더욱 증폭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성과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상력은 우리의 행복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상상력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성과 판단력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상력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을 위한 상상력의 조절은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심리적 훈련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냉혹한 조언 안에는 관계, 행복, 고독, 그리고 인생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지만 그 상상력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상력의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길입니다. 챕터 9. 행동의 중요성과 고독의 가치. 행동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선택을 하며 그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을 형성합니다. 행동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쌓고 지식을 얻으며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독의 가치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고독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감정이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독이 뛰어난 정신을 지닌 이들의 운명이라고 말하며 고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간의 본질과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인생의 사건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며 다양한 모습 속에서도 같은 본질을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임을 인식하게 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행동과 고독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고독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가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면의 가치와 만족을 통해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통한 내적 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삶의 방향성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고독의 가치를 강조하며 고독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본질은 고통과 시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이를 인식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게 되며 이는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무리하자면 행동의 중요성과 고독의 가치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고독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러한 진리를 일깨워주며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챕터 10. 쇼펜하우어의 인생 교훈. 1. 인생의 고통과 행복.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고통의 부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추구하며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관계와 고독.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으며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소셜미디어와 같은 외부의 압력에 시달리며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교훈은 이러한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3. 쇼펜하우어의 인생 교훈. 그의 인생 교훈은 단순히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랑과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것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랑은 고통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4.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 오늘날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교훈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는 대신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챕터 1. 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에서 불행이 시작되며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의 평가의 중요성은 우리의 자존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나의 행동과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평가가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기에 때로는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기준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여기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삶의 고통이 필연적임을 강조하며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타인의 평가와 나의 정체성을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많은 경우 우리가 타인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게 되곤 합니다. 사회적 압박,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은 종종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비난과 비판에 대처하는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그 평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평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비난의 대부분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불만이나 시각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평가를 무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타인은 사실 나의 일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보다 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사회에 대한 나의 가치관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만의 목표를 설정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타인의 평가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게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세요. 나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 나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통해 나 자신을 더 알아가고 확립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면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2. 쇼펜하우어의 명예욕과 자긍심. 1. 명예욕의 정의와 그 영향. 명예욕이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명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명예욕이 결국 고통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에서 불행이 시작되며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긍심과 허영심의 차이. 자긍심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서 비롯되는 반면 허영심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욕구에서 발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긍심이 진정한 자기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허영심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긍심은 내면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는 개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명예욕이 가져오는 고통. 명예욕은 사람들을 질투와 경쟁으로 몰아넣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고통은 결국 자아를 왜곡시키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을 방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명예욕을 버리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법.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를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둘째,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 될 것입니다. 5.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기.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입니다. 6. 행복을 찾기 위한 내면의 탐구.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외부의 평가나 명예욕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내면의 탐구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7.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 쇼펜하우어의 명예욕과 자긍심에 대한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를 깊이 탐구하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챕터 3. 1.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고통을 견딘다는 것이다. 인생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고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은 우리가 성장하고 배우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고통의 본질을 깊이 있게 탐구하였으며 그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행복과 고통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행복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법입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때로는 매우 소중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삶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하며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철학에 따르면 행복은 욕망의 충족에서 비롯되지만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따라서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3. 고통을 통한 자기인식. 고통은 우리에게 자기인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4. 욕망과 집착의 본질. 인간은 본능적으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욕망이 지나치게 집착으로 변할 경우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집착이 결국 불행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욕망을 조절하고 집착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5. 행복의 시작점. 자기인식. 행복은 자기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에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6.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기.
사회는 종종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개인의 행복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7. 고통을 통한 성장. 고통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이러한 경험은 결국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결국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고통을 견디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챕터 4. 쇼펜하우어의 행복론.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고통의 감소 혹은 결핍의 지향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는 그가 제시한 소극적인 행복관을 반영하는데 행복이란 고통을 피하는 것이며 고통이 없을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는 행복하게 산다라는 말이 사실은 덜 불행하게 산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행복이란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행복과 고통의 관계를 살펴보면 고통은 상실 후에야 그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는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고통의 지속과 강도가 쾌락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고통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행복을 찾는 첫걸음이라고 믿었습니다. 소극적인 행복관의 의미는 우리가 행복을 쾌락으로 정의하기보다는 고통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행복을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고통이 지속될수록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며 결국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에서 불행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인식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는 남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고 순간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이는 것이 행복을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일깨워줍니다. 그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위기를 다스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추천 도서로는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을 읽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책은 그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챕터 5. 현재의 가치와 삶의 의지.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지를 부정함으로써 욕망과 번뇌를 없애려고 했지만 그 자체를 없애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장에서 우리는 현재, 즉 오늘이라는 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만이 진실하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인간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책,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고통받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삶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현재의 가치를 잃게 만듭니다. 반면 동물은 오직 현재만을 살기에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치게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현재의 가치를 알아채고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현재만을 살 경우 경솔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균형을 유지하며 현재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현재를 직시하며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에서 불행이 시작되며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사랑, 정의, 자유, 평등, 건강, 지혜 등 다양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가치들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많은 역경과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현재의 가치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의지를 가지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므로 현재를 제대로 살며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삶의 의지를 가지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내면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만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챕터 6. 현재에 집중하라. 1. 현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현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삶을 온전히 즐기는 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한 철학자로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많은 통찰을 줍니다. 그는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인생의 고통과 갈등을 직시하게 하며 우리가 어떻게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과거와 미래의 비중 조절. 인생을 살다 보면 과거의 실수나 아쉬움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타인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를 놓치는 것은 매우 큰 손실입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지만 그것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 쇼펜하우어의 철학.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 하나가 타인의 기대와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에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와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4. 타인에 의존하지 않기.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의견이나 기대에 얽매이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5. 현재를 즐기는 방법.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매일매일의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산책, 좋아하는 음악 감상, 혹은 친구와의 대화 등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또한 명상이나 호흡 운동 등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현재를 더욱 소중하게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챕터 1. 갖지 못한 괴로움보다는 상실의 괴로움을 배워라.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통은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는 상실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고통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실의 괴로움이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생의 본질을 고통으로 보고 이 고통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삶에 대한 맹목적인 의지로 정의하며 이 의지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은 결국 우리를 더욱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상실의 괴로움을 통해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실의 괴로움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집이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현재의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집이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재산,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가족 등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없다면 어떨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실을 가정하는 순간 우리는 현재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러한 상실의 개념을 적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그리고 안정된 직장 등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쌓이면 우리는 삶의 고통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무리하자면 상실의 괴로움은 우리가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갖지 못한 괴로움보다는 상실의 괴로움을 배우고 이를 통해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챕터 2. 후회는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항상 긍정적일 수는 없으며 때로는 후회라는 감정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후회는 단순히 과거의 선택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자신을 고문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은 종종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후회가 주는 고통은 견디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후회는 나 자신과 삶 사이에 간극을 만들어내며 그 간극은 어떤 것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선택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선택으로 인해 생긴 후회는 우리를 계속 괴롭히게 됩니다. 이러한 후회는 종종 자책으로 이어지며 이는 또 다른 고통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없으면 행복의 가치를 인식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불행한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의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하면 그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후회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과의 끝없는 전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고통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따라서 후회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후회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운 교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므로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고난과 압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행복의 순간을 깨닫고 과거의 행복이 현재의 불행 속에서 더욱 빛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결국 인생은 고통과의 끝없는 전쟁이며 행복을 느끼는 시간은 짧고 고통은 지속적인 투쟁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회는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 아니라 우리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후회와 고통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후회는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챕터 3. 고통과 후회의 본질.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고통과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후회는 그 불행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후회는 자신을 고문하는 짓으로 이러한 감정은 스스로를 괴롭힐 뿐입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은 불행이나 좌절을 겪을 때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후회는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본질을 고통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없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갖지 못한 괴로움보다는 상실의 괴로움을 배워라라고 말하며 고통을 통해 얻는 교훈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우리에게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후회는 우리의 심리적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후회는 과거의 선택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우리의 자존감과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후회는 종종 우리가 선택한 길이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만들고 이는 다시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후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을 통한 성장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강한 교훈을 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비드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고통과 상실 후의 기분 전환을 통해 후회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비드 왕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지만 그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교훈입니다. 후회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후회 대신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고통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후회를 극복하고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념이 어려운 사람은 자신의 이성에 호소하며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하면 그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후회를 줄이고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통과 후회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를 피할 수 없지만 이를 통해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후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지만 그 전쟁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챕터 4 1. 고통의 필요성과 존재의 의미. 인간은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존재의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끝없는 전쟁으로 묘사하며 고통이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고통은 인간 존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은 단순히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힘든 일을 겪고 나면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과 존재의 의미. 고통은 존재의 의미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룬다면 그 가치는 점차 희미해질 것입니다. 고통이 없던 시절을 상상해보면 우리는 권태와 무기력함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며 이를 통해 존재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3. 고통을 통한 성장. 고통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힘든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자신감을 얻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고통을 피하는 현대인. 현대 사회에서는 고통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통의 가치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노력은 일시적인 행복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보다는 이를 받아들이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5. 고통의 가치 재발견. 고통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해보면 그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은 인간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피하기보다는 이를 받아들이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고통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존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챕터 5. 고통이 행복을 인식하게 하는 과정. 인간의 삶에서 고통과 행복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행복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고통과 행복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끝없는 전쟁으로 비유하며 고통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통은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져야 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예를 들어 슬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행복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며 이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고통이 없던 시절을 회상할 때 우리는 그때 행복이 얼마나 귀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고통은 우리에게 행복을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을 느끼지만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게 되고 이는 결국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통은 또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합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 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은 결국 행복으로 이어지며 고통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극단의 고통은 행복, 건강,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하면 그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행복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통과 행복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통과 행복의 관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고통이 없던 시절을 회상하며 그때의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챕터 6. 불행과 고통, 행복의 필수 조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행과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불행과 고통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사실은 행복을 느끼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불행이 없었다면 우리는 행복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은 단순히 기분이 좋거나 즐거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행복은 고통을 통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끝없는 전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고통이 삶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며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에 따르면 고통이 없이는 행복도 존재할 수 없으며 고통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고통과 행복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작은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큰 불행이 닥쳤을 때 그로 인해 작은 근심은 잊혀지게 됩니다. 이는 큰 그늘이 작은 그늘을 덮는 현상과 유사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신이 누리는 상대적 위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고통을 통해 얻는 깨달음을 상기시킵니다. 고통은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인생은 결국 고통과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으며 평화와 행복은 그저 잠시 동안의 휴식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하면 그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행복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얻는 깨달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챕터 7. 인생을 연극에 비유한 쇼펜하우어의 통찰.
인생을 연극으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각 단계가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년 시절은 극장과 같으며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이 펼쳐질 연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운명을 모른 채 선고받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전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의 기대는 성인이 되면서 점차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행복할지 불행할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전개에서 행복과 불행이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행복이 언제 찾아올지 혹은 영원히 사라질지 알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인생의 본질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하면 그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식을 통해 우리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무리하자면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과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인생은 연극과 같으며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맡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챕터 8. 인생의 허망함과 고통의 의미.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양한 고통과 허망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통은 단순히 신체적인 아픔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인 고통과 허무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공연 기간이 짧고 결국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자각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확실해집니다. 특히 생애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갈망하던 사랑과 행복이 한낱 망상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의 연속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해야 하며 행복은 쾌락을 누리기보다는 괴로움을 견딜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고통이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요소임을 일깨워줍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성찰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고통의 의미는 단순히 아픔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하면 그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행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큰 야망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런 욕망이 불행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작은 것들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단조롭고 작은 것들에서 오는 기쁨이 진정한 행복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친구와의 소소한 대화, 가족과의 시간 등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행복의 순간들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고통을 피하는 삶이 더 나은 선택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노력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고통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9. 인생의 허망함에 대한 자각. 인생은 누구에게나 허망한 순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허망하게 끝나고 말죠. 이러한 자각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더욱 확실해지며 우리는 사랑, 우정, 성공, 명예, 권력에 대한 탐닉이 허망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러한 허망함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그는 인생을 끝없는 전쟁으로 묘사하며 인간의 욕망이 결국에는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허망함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며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인생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허망함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면 사랑과 우정의 허망함이 있습니다.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지만 동시에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사랑이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은 허무함 뿐입니다. 우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소중하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삶이 달라지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과 우정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공과 명예의 허망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성공이 가져다주는 행복은 일시적입니다.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명예가 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성공과 명예가 허망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만 살아볼 수 있는 연극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인식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하면 그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허망함 속에서도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허망함을 통한 자아 성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허망함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은 허망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망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허망함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인생의 허망함에 대한 자각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허망함을 통해 사랑, 우정, 성공, 명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챕터 10. 생애 목표. 괴로움의 극복.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괴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괴로움은 인생의 필연적인 부분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괴로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괴로움은 단순히 신체적 고통이나 감정적 불안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의지와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심리적 고통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괴로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혹은 잃었을 때 더욱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움을 피하고자 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끝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가 끊임없이 욕망을 만들어내고 이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괴로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고통이 없는 상태를 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쾌락보다 고통이 없는 상태를 더 소중히 여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확실한 목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괴로움을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실수를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실수는 괴로움을 동반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괴로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에 한 가지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큰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작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고통이 없고 기쁨도 없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해보면 그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괴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성찰을 통해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 세심하게 관찰하고 대범하게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인생 내내 해야 할 일입니다. 괴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괴로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고통 없는 평온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챕터 11. 쾌락과 고통. 진정한 행복의 의미.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쾌락과 동일시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잘 견디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생의 본질적인 목표로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은 큰 기쁨과 쾌락을 누린 사람의 몫이 아니라 괴로움을 잘 이겨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끝없는 전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쾌락을 목표로 삼을 경우 스스로에 대한 불만과 이웃에 대한 시기, 질투로 인해 더 큰 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현재 고통이나 권태가 없는 상태가 진정한 행복한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괴로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괴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괴로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잠시 벗어나거나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실천으로는 명상이나 운동이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운동은 신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괴로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괴로움을 잘 견디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쾌락이 아닌 괴로움을 잘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의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괴로움을 잘 견디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챕터 12. 욕망의 억제가 가져오는 진정한 행복. 인간은 본질적으로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이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지만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커지면 결국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삶에서 추구하는 쾌락과 행복은 때때로 역설적으로 작용합니다. 쾌락을 쫓아가는 동안 현실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오히려 불행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욕망의 억제는 단순한 자제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지혜롭게 다스릴 때 우리는 더욱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욕망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둘째, 소소한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욕망을 억제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여유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망을 줄이면 그 대신 사람들과의 관계나 자연을 즐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개인의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하면 그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욕망은 결국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큰 야망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큰 실망과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큰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그들로 하여금 불행과 후회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젊어서 재산을 모으더라도 그 결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욕망의 억제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이러한 가치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고 소소한 행복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서도 즐거움을 느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챕터 13. 1. 단조로운 삶이 행복으로 가는 길. 단조로운 삶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삶 속에서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끝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조로운 삶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단조로운 삶이란 복잡한 욕망과 외부의 자극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화려한 것들에 매료되어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마당에서 꽃을 바라보는 것, 또는 혼자서 책을 읽는 것과 같은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큰 행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행복과 깨달음의 관계.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쾌락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쾌락보다 지혜를, 행복보다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단조로운 삶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더 깊은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3. 일상 속의 작은 행복.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은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와의 소소한 대화, 또는 혼자서 음악을 듣는 시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것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그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4. 좁은 시야의 중요성. 넓은 시야에서 행동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게 되지만 그만큼 걱정과 불안도 증가합니다. 반면 좁은 시야에서 단순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잘 해내는 것이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단조로운 삶은 이러한 집중력을 키워주며 우리의 정신적인 소양을 높여줍니다. 5. 정신적인 소양과 권태 극복.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정신적인 소양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권태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권태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단조로운 삶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단조로운 삶을 위한 실천 방법. 단조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루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단조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챕터 14. 1. 고독을 통한 진정한 자아 탐구. 고독은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이나 쓸쓸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은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독을 즐기는 사람만이 자신만의 세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독이란 무엇일까요?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고독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을 통해 고독을 피하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자신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독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고독에 대한 철학.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탐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고독이 개인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고독과 자아 탐구의 관계. 고독은 자아 탐구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나와 나의 관계를 맺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4. 고독을 통한 창조성과 생산성. 고독은 창조성과 생산성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와 작가들이 고독 속에서 영감을 얻고 창작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깊은 사고를 가능하게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독을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5. 고독을 즐기는 방법. 고독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글쓰기, 산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고독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 고독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고독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자아, 탐구와 창조성을 촉진하지만 부정적으로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고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을 통한 진정한 자아 탐구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하면 그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